알면 알수록 좋다. 웃지 마. 외웠어? 왜? 외우긴 했지. 알면 알수록 좋다. 뭐. 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일주일 만에 또 뵙네요. 그러네요. 잘 지내셨나요? 네, 너무 잘 지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미세먼지도 많이 없어지고 날도 많이 풀려서 맞아. 놀러 가기 좋은 것 같아요. 전 먼지보다 추운 날이 훨씬 좋아서 되게 좋았어요. 아 맞아요. 진짜요? 요즘 먼지가 없어서 하늘이 파란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저는 좋아. 먼지가 없어가지고 3시간 동안 걸었습니다. 왕십리에서 어디까지요? 왕십리에서 여기 신촌까지 네, 3시간 걸어왔어요. 어떻게 걷지? 왜 걸었어요? 그냥 뭐 아는 사람하고 통화도 좀 하고 생각도 좀 하고. 저 원래 걷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3시간을? 여러분 저희 지난번 녹음본은 잘 들어보셨나요? 미디어 2의 3회가 업로드 되었죠? 네, 이제 청취하는 분들이랑 저희가 한 2주에서 3주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점점 녹음하는 게 익숙해지는데 옛날에 어색할 때 녹음본을 들으니까 듣는 것도 좀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벌써요? 차이가 있나 그렇게? 아무래도 지금은 조금 우리끼리 얼굴도 많이 보고 해서 좀 편한데 그때만 해도 되게 어색했잖아요. 저 아직도 그쵸. 어색해요. 저번에 친해졌다고 했는데 분명히 혼자 밤새 목소리 들으면서 편집하느라 내적으로만 지금 친해지고 이제 그러니까. 외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한 입으로 도말하고 있어. 저는 저번 3회 녹음본 사실 편집하기 전에는 걱정을 좀 했어요. 너무 헤비한 주제로 너무 다가가지 않을까 했는데 편집본 보니까 아 내가 잘하는구나 편집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가 사실 걱정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발제를 끝나고, 하셨으니까. 맞아, 끝나고 맞아. 나서도 제가 막 약간 후회가 된다. 왜요? 왜 이렇게 준비를 했을까라고 이제 단톡에다가 아. 말씀도 한번 드렸고.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저희 지지익선 처음으로 도입되는 시리즈물 아닙니까? 특집물? 그렇죠. 이름이 뭐죠? I am 그라운드 특집. 맞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신 우리 범례님께 박수 한번 쳐줄까요? 아 진짜 박수 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오늘 I am 그라운드 특집, 즉 저희가 이름을 닉네임을 한 명씩 정하고 저희 지직선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 이름의 뜻과 관련된 주제로 저희 한 명씩 발제 돌아가면서 맡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I am 그라운드 첫 번째 발제자 누구시죠? 저입니다. 김범래입니다. 맞아요. 범례님 근데 이름 뜻이 뭐였죠? 이름 뜻은 별로 없고요. 표를 만들거나 그래프를 그릴 때 그 축이 되는 애들이 범례고 책의 맨 앞에 서두에 이 책이 이렇게 서술되었다 할 때 이제 기준을 잡는 게 다 범례라는 단어인데 범례라는 단어로 닉네임을 쓰다가 너무 짧아서 앞에 김씨라고 해서 그냥 김을 붙인 거예요. 네. 심지어 김씨도 아니세요 저분. 아 이거 들어가요? 지금 말문이 턱 막혔어. 그럼 자기소개할까요? 맞아 저희 근데 자기소개 오늘 안 했네. I am 그라운드 특집이니까 지금쯤에서 자기소개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 I am 그라운드 인트로 해볼까요? I am 그라운드 이거? 맞아요. I am 그라운드를 모두가 다 해봤다는 전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안 해봤어요? 오늘 너무- 시켜줄게요. 그러면. 너무 아싸를 배려하지 않는. 오늘 처음으로 I am 그라운드 하는 날. 이게 안느님이 너무 글로벌 인싸라서 그니까 죄송해요. 제가 아싸를 챙길 겨를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이 세상에 속지 말자 내가 짱이다 안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비주의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슐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충 살기 위해 열심히 사는 하몽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I am 그라운드 특집 1편의 주인공 낙관적 현실주의자 김범래입니다. 와. 와우. 자 우선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제가 이제 낙관적 현실주의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저게 무슨 뜻일까? 아니요. 없으실 것 같아요. 왠지. 현실을 낙관적으로 살자. 비슷합니다. 네, 근데 비슷한데 낙관적 현실. 그러니까 현실은 일반적으로 좀 고통스럽고 그렇죠. 한계가 있고 그렇죠.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는데 결핍이 있고 근데 그런 거를 긍정하자 뭐 이런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의외다. 뭐가 의외죠? 되게 아니 범념님 말씀하시는 거나 잘 들어보시면 약간 염세적이세요. 맞아요. 응. 근데 의외다. 염세적인 상태를 긍정하자 이런 거겠죠 아마도. 그럼 그건 낙관적은 아니죠. 원래 자기 이름을 지을 때는 뭔가 설명을 할 때는 좀 희망적으로 짓잖아요. 본인하고 꼭 맞지 않더라도. 굉장히 가까워요. 지금 얘기를 시작할 때 사실 그 얘기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진짜? 이 낙관적 현실주의자라는 제 소개 멘트가 제가 낙관적 현실주의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되고 싶은 이상향이에요. 제가 되고 싶은 이상향이고 항상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 현실과
낙관을 버무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는 또 회사에 다니고 있고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데 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데 이 현실 자체를 낙관적으로 뭔가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정말 옛날부터 고민을 많이 했어요. 행동에도 옮기셨나요? 네. 행동에도 옮겼고 오늘 이렇게 녹음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또 나랑 이런 생각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좀 더 갖고 왔습니다. 제가 법률님 봤을 때 느낀 점은 스트레스나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이 되게 염세적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회의주의 같기도 했던 게 저번에 했던 말씀이 무언가를 원하는 게 다 스트레스다. 아, 그렇죠. 2화 때 얘기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원하는 걸 아예 없애버리는. 전 되게 그 방식이 저에겐 되게 새로웠거든요. 이상을 제거하는. 맞아요. 오늘 하려는 얘기에 관통할 수 있는 얘기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딥하게 들어갈 겁니다. 예. 낙관적 현실주의자가 되고 싶다는 얘기는 스트레스, 염세적이고 부정적이고 감정 소모적이고 불편하고 현실적인 것들을 안 느끼고 싶은 거잖아요. 스트레스를 없애고 싶다는 거는.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좀 해볼 거예요. 그럼 오늘의 주제는 스트레스인가요? 네. 대부분의 얘기는 스트레스고 이 스트레스를 없애면 나는 낙관적 현실주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인생의 과제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살면서 고민하는 것들을 그렇게 깊게 정의하고 진짜로 고민하고 실천하는 일이 드물잖아요. 그러면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현상에 취해 있기가 쉬운데 그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빠져나가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스트레스에 대한 생각을 진짜 옛날부터 했어요. 저는 한 고등학교 때부터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하면 덜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니까 이제 10년이 넘었죠. 고민한 지. 그래서 나름의 기준도 생기고 나름의 철학도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떨 때 스트레스를 받고 또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래서 얘기하면서 여러분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전에 질문이 있는데 네. 스트레스가 정확히 뭔지 정의해 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제가 이따가 전문가. 인간이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에 대해서 4가지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4가지나? 책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다 제 생각이고요. 사실 본인 피셜이야 이거 다? 네, 본인 피셜이고 몰라요. 내가 10년 뒤에 이 얘기를 내가 들으면 아유 내가 어릴 땐 저렇게 생각했구나 이럴 수도 있어요. 이불킥 특집이네요. 진정한 IM 그라운드 특집이죠. 3가지나 4가지 저는 4가지 정도로도 분류를 했는데 크게는 3가지고 4가지까지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도 궁금하지만 그러니까 정확히 스트레스라는 게 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감정적인 짜증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지쳤을 때 느끼는 걸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또 한간에는 사실 스트레스라는 건 없다. 인간이 상상하는 병일 뿐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도 스트레스가 어떤 질병을 유발한다고도 하고요. 정확히 스트레스가 어떤 기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선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스트레스는 분노에 한정합니다. 아, 좀 짜증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지는 그쵸? 거? 부정적인 감정. 우울, 슬픔 뭐 이런 거는요? 우울이나 슬픔은 여기서는 깊게 다루진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분노, 그러니까 내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울과 슬픔을 느끼려면 그 아주 처음에는 분노를 먼저 느꼈을 거예요. 그거에 굴복되면 이제 우울하거나 슬프거나로 넘어갈 텐데 우선 우리가 현실에 맞부딪혔을 때 처음 느끼는 감정은 대부분 분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아직도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했을 때 짜증이 나는데 그 짜증이 스트레스인가요? 아, 네. 그 짜증, 분노, 뭔가 이 신경질적으로 가슴 속에서 끌어오르는 게 있잖아요. 울화. 그거를 이제 분노, 그런 거. 앵거. 자, 그러면 우선은 분노를 얘기하기 전에 낙관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낙관이란 결국에 좋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흔히 이제 우리가 낙관적이다, 낙관적인 사고를 한다라고 하면은 흔히 드는 예시가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네. 그리고 뭔가 친구나 가족이 뭔가 실수를 해도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뭔가 다른 의견을 얘기해도 아 그렇구나.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긍정적인 생각? 그렇죠.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거. 저는 정말 지독한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낙관적 사고를 정말 못해요. 그러면은 그래서 가져오신 거구나. 잘 하셔서 가져온 게 아니고. 그렇죠. 이게 낙관적 현실주의자는 제가 되고 싶은 이상향이기 때문에 그러면 항상 이런 낙관적 사고를 해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라고 하면은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적 감정은 난 그게 안 되는데 공부해라. 그러면은 뭐 긍정적으로 막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 즐겨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난 공부하기 싫은데? 내 인생 어디로 가는데?
취직은 어떻게 할 건데, 돈은 어떻게 벌 건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밥은 먹이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현실적인 생각들, 경제적인 생각들 이런 게 오면서 저는 낙관이 항상 무너져요. 인생을 살아보면서 생각하면.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 이런 낙관적 사고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편이세요? 아니 그래도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양면을 다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로 인한 장점은 보고 이거로 인한 단점은 보고 근데 좋은 점도 있다 이런 거를 일부러 자꾸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인지도 모르겠어요. 아, 낙관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낙관적으로 생각하려고 했던 적은 거의 없는 것 같고 그 상황에 대한 인지 자체를 거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저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아, 한 걸음 뒤로 간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사태가 꽉 막혀 있는 상태에서 저 우물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완전히 텐션이 쫙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스트레스가 이제 막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 상황 자체를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도록 높이 올라가면 그럼 좀 줄더라고요. 저는 정말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예시로 들어주신 게 공부를 해야 돼. 어차피 해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상적인 모습은 어차피 공부해야 되는 거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공부하거라 라고 하는데 나는 공부하기 싫은 게 변하지가 않는 거죠. 그거에 대한 괴리를 어떻게 풀어나가냐? 혹은 이상 자체를 그럼 없애면서 괴리를 없애냐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 저는 생각해보니까 제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 제가 선택하지 않은 일, 예를 들면 학창시절에 공부를 했던 일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이상향을 세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현실을 정면으로.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건 하기 싫은 거를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제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일을 할 때 화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은 둘째치고 왜 하는지 자체를 모르겠는데 내가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면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좋게 생각한다는 뜻이죠. 좋게 생각하면 뭐가 좋아질까? 사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낙관적으로 생각해라 라고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뭐가 좋아지는데 약간 그런 생각은 우리가 많이 해보진 않은 것 같아요. 발제를 준비하면서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치를 해봤는데 유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7대 감정이라고 해서 7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순서대로 기쁨, 분노, 슬픔, 공포, 사랑, 혐오, 그리고 욕망입니다. 총 7가지인데 이 중에 긍정적인 게 2개고요. 부정적인 게 5개예요. 긍정적인 2개가 뭐죠? 기쁨이랑 사랑. 네. 근데 참 신기하지 않나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뭔가 기쁨 반, 슬픔 반일 것 같은데 기쁨 반, 슬픔 반이보다는 뭔가 긍정적인 감정 반, 부정적인 감정 반일 것 같은데 이 옛 사람들은 인간의 감정이 부정이 더 많다고 이렇게 규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인간은 원래 이렇게 부정이 더 많은 존재인가?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살아보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너무 좋은데 왜 기쁜 일이 이렇게 소중하고 좋을까? 이게 적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항상. 근데 실제로 살다 보면은 기쁜 순간은 잠깐이고 대부분은 그렇죠. 그저 그렇거나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아요? 바꿔서 말하면은 성공을 뭔가 느끼는 순간은 되게 일부분인데 그거를 느끼기 위해서 또 다른 성공을 준비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뭔가 갈등을 하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번에 녹음 때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우린 일주일 중에 5일을 일하고 이틀을 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우린 5일이나 힘들게 일하고 이틀의 그 잠깐의 찰나의 즐거움을 위해 일주일을 버티고 약간 그런 인생. 그게 딱 7개랑 맞는 거야. 평행 이론이야. 지금 의도하신 거를 아닌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분노라는 감정에 좀 집중을 하고 싶은 게 이 슬픔, 공포, 혐오 이런 약간 부정적인 감정들 저는 이 모든 감정의 앞에 분노가 가장 첫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가장 원초적인 감정일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인생을 살면서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이 분노라는 감정을 줄여야 된다라고 스스로 정답을 내렸어요. 범례 피셜. 범례 피셜. 그래서 여러분은 주로 어디서 분노가 오세요? 저는 세상에 분노가 있어요. 지금 명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분노가 많아서. 세상에 이 세상이라는 거는 뭐 국가와 사회 이런 거 포함해서 아니면 이 지구라는 생명 자체? 사람이 누구나 이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신념까지는 아니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내가 취하고 싶은 걸 이제 취하려고 하면서 살아가고 이제 그러다 보면 내가 얻은 거에 대해서는 이건 내 거. 그래서 공격하지 마 이런 생각을 하고 싶게 되잖아요. 그렇게 갖고 싶게끔 만드는 것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부당하거나 좀 편협하거나 아니면 좀 폭력적이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들이 많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뭐 담론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지위가 될 수도 있고 뭐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거 전반들을 이렇게 막 생각하고 들여다보다 보면 이런 것들을 이제 설치하고 이제 계속 존속시키는 그런 축에 대한 분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거에 분노를 느낀다는 거는 그 상황이 부정적이라고 느껴진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나 지위 같은 것들을 짜내는 사람들이 사실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짜낸 건데 전체를 위해서 짜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게 논리가 굉장히 잘 짜여져 있고 그럼 사람들이 자기한테 맞지 않는 옷인데도 그거를 잘 입는 거야. 그래서 모순에 빠져.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분노를 느끼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사건이라는 거는 그냥 사건일 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어떤 상태이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자존감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내가 분노를 느끼느냐, 분노를 느끼지 않느냐가 갈리는 것 같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인지도 그냥 뭐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오늘 기분이 좋으면은 괜찮은 거고 내가 오늘 기분이 진짜 별로이거나 아니면 내 마음 상태가 좀 내 스스로도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면 충분히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때 다르다는 얘기군요. 네. 저도 방금 하몽님이 말씀하신 거랑 되게 비슷하고 제가 지난번 부자 되는 법 편에서도 말씀드렸던 건데 저의 크기를 벗어나는 일을 당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상대적이고 기분의 차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능력, 나의 현재 모습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저를 침해당했다고 느끼거나 저의 소유물을 뺏겼다거나 저의 명성이나 저의 자존감 이런 것들에 스크래치가 났다거나 이런 식의 상황에서는 크게 분노를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건 누구나 분노를 느끼겠죠. 제가 생각한 분노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할 텐데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분노는 뭐 내 물건이 훔쳐졌다든지 아니면 재산을 탈취당했다든지 정말 극 분노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극 분노는 누구든 분노를 느끼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생활 분노, 스트레스성 분노. 스트레스 정도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짜증나고 뭔가 가슴이 욱하고 그런 생활 분노를 어떻게 추스릴 수 있을까에 나를 대해서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극대노하는 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린 항상 살면서 짜증나잖아요. 분노를 느끼고 그게 사회생활이든 뭐 회사 생활이든 연인과의 뭐 사랑이든 많은 분노를 느낄 텐데 그런 생활 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생활 분노를 좀 더 예시를 들어서 규정을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생활 분노면은 뭐 지각을 했는데 지하철을 놓쳤을 때, 개빡쳐. 뭐 이런 거. 진짜 싫어. 뭐 그런 것도 포함이죠. 그런 것도 포함이고 뭐 하기 싫은 일인데 윗사람이 시킨다든지. 분노의 근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생각하는 분노의 근원. 근데 이 분노의 근원을 얘기하기 전에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세상이 매우 단순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참 복잡하게 살아가요. 그리고 세상이 정말 복잡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개개인에게 있어서 항상 생활 분노를 이끌어내는 모든 이벤트들, 모든 사건들은 정말 심플합니다. 한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운동해요. 덜 먹고. 그렇죠. 덜 먹고 운동하면 살이 빠지죠. 성적이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공해요. 그렇죠. 되게 좋은 학생이다. 답을 너무 잘해주고 있어. 성적이 오르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집이 깨끗해지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분노들의 이벤트들은 정말 심플하고 간단한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정말 복잡하게 생각하고 정말 힘든 일이라고 인지를 해요. 그러면은 살을 빼려면 덜 먹어야죠. 성적이 오르려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집이 깨끗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열심히 청소를 해야겠죠. 근데 이 모든 걸 우리는 힘들어하잖아요. 그럼 왜 우리는 이런 걸 힘들어할까? 이런 간단하고 심플한 세상을 왜 복잡하게 만들까? 그건 다 인간의 감정 때문입니다. 인간의 감정이 세상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세상은 심플한데 세상을 복잡하게 만드는 건 인간의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감정의 방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이게 어렵게끔 만드는 거는 다 감정의 방해입니다. 이 감정의 방해는 내 이성과 대치돼요. 그리고 분노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감정과 이성의 대치, 감정의 방해는 눈치채지 못해요. 그 분노의 감정만 눈치챕니다. 이 덜 먹어야 된다라는 심플한 사실을 내가 왜 복잡하게 느끼고 힘들게 느끼냐면 먹고 싶다라는 감정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 감정은 살을 빼야 된다라는 내 이성적인 생각과 대치돼요. 그리고 이 대치되는 순간, 감정의 방해가 일어나는 순간에 우리 감정에서는, 가슴에서는 분노가 생깁니다. 제 생각은 법례님이 얘기한 그 감정 아니면 뭐 본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성격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내면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능이나
이게 이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진화적으로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고 치더라도.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선행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이성이 있는 건데 그래서 아마 그게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나는 많이 먹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게 이성 이제 이전에 먹고 싶은 감정. 그게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내가 날씬한 몸매 혹은 건강한 몸매를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이성적인 세상의 심플함을 방해하는 거죠. 우선 우리가 분노에 대한 근원에 대해 얘기를 하기 전에 이만큼 세상은 심플하고 간단하다는 거를 전제로 깔고 갈 거예요. 그리고 이 간단하고 심플한 세상을 어렵고 복잡하게 만드는 건 다 우리의 감정입니다. 너무하다. 그래서 사실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의 많은 반대 의견도 듣고 싶어요. 사실 제 얘기이기 때문에. 자, 이제 분노를 제가 3가지로 구분해 볼 겁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분노는 하고 싶은 걸 못할 때 생깁니다. 두 번째 분노는 하기 싫은 걸 해야 될 때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을 남이 할 때 생깁니다. 세 번째 거는 좀 새로운데요. 치고 들어왔어. 괜찮았어요? 찔렸어. 첫 번째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것. 이게 사실 현대인의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우리는 사회적 규범을 따라야 되고 또 우리 주변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게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와 이런 답답함을 느끼고 있을 때 자기계발서나 이런 좋은 동영상 같은 걸 보면은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참 무책임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을지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선 하래요. 하고 싶은 건 하고 살아야 된대요. 근데 저는 현실주의자예요. 옷 갖고 싶어요? 안느님 옷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싶잖아요. 네네. 사세요. 살 수 있어요?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어요? 때려도 돼요 지금. 안 되잖아요. 돈을 줘야 되는구나. 슐라님 게임 좋아하시잖아요. 네. 평생 게임 하세요. 되겠어요? 평생 게임만 하고? 좀 약간 상처받았어요. 약간 약 올리는 것 같죠? 안 되잖아요. 상처받았대. 또 화목님 여행 가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365일 여행 다니세요. 예. 안 되잖아요. 우리는 현실의 앞에서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어요. 그럼 이 하고 싶다는 욕망, 이 하고 싶다는 감정은 무엇일까에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는 왜 하고 싶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옷이 사고 싶고 왜 게임이 하고 싶고 왜 여행을 가고 싶을까? 이거는 본능도 아니고 뭔가 사람마다 갖고 있는 이상도 아니고 단순히 내가 인간이고 내가 보고 자라온 것들에 대한 욕망이 생기기 때문에 옷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옷에 대한 또 감각이 있을 거예요. 남들이 보기엔 다 똑같은 옷이어도 난 이 옷이 더 예뻐 보이고 남들이 여행 그 뭐 비행기 오래 타고 힘들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본인이 느끼기엔 여행이라는 게 너무 좋은 거지. 그렇게 이제 인간마다 갖고 있는 뭔지 모를 그 가슴속에 욕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하고 싶은 걸 못할 때 스트레스 그리고 또 분노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뒤에서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로 갈 건데 여기서 우선 한번 방점을 찍고 가면 그걸 못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옷을 사고 싶다고 했는데 못 산다고 해도 사실 크게 변하는 건 없다. 그렇죠. 옷을 사고 싶어요. 10벌을 사고 싶어요. 근데 내 수중에는 5벌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럼 5벌을 사겠죠? 근데 10벌을 사고 싶은데 5벌을 샀을 때 느끼는 분노의 감정과 내가 애초에 5벌을 살 거여서 5벌을 샀을 때의 감정이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심플해요. 난 5개의 옷을 샀어요. 근데 내가 10개의 옷을 사고 싶다, 하고 싶은데 못했다 라고 인지하는 순간 이 인지하는 순간 벌써 분노가 일죠. 근데 이 분노는 이미 아까 잠깐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 감정의 방해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바뀌지 않았어요. 난 세상의 방해를 받은 거지. 아니죠. 왜 세상의 방해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못 사게 된 건 세상의 한계잖아. 그리고 그 내가 예를 들어서 살을 뭐 빼지 못해서 고통을 받았어요. 네네. 그러면은 살을 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외부 조건으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그럼 외부 세계의 한계 조건에 의해서 방해를 받은 거죠. 내 감정이. 그러니까 살을 빼야겠다라는 그 생각 자체도 네. 외부의 그쵸. 뭐 1등급을 만들어야 된다. 좋은 회사에 가야 된다. 살을 빼야 된다. 뭐 내가 따고 싶은 자격증을 따야 된다. 이게 이제 현실이라고 하면 그거에 의해서 이제 내 욕구가 방해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욕망이 어디서 왔는가? 그렇게 가면 이제 사회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욕망이 있다고 치고 그 욕망을 따라서 사람은 행동을 하는데 이제 아까 옷 얘기를 잠깐 좀 더 하면은 내가 5개의 옷을 산 이 심플한 팩트는 변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약간 세상을 되게 결과론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결국에 나중에 누가 딱 들여다봤을 때 이 순간을 내가 수중에 갖고 있는 옷의 개수는 5인 건 이 숫자는 변함이 없는 거야. 근데 이거에 대해 감정을 부여하고 해석을 하는 인간의 감정이 달려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또 세상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거죠. 결국에 그러면 욕망을 없애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이제 뒤에서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상을 없애버리자. 뒤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게 적인데? 첫 번째 분노입니다. 여러분의 왜 내가 생활하면서 분노를 느끼는가의 첫 번째, 하고 싶은 걸 못할 때입니다. 그 두 번째는 하기 싫은 걸 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감정을 연구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제가 뉴스에 잠깐 봤는데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것보다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 게 스트레스가 더 크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또 저희가 흔히 듣는 서적이나 강의를 봐요. 하기 싫은 일이 있으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말고도 세상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잖아요. 대부분의 강의들이. 그럼 하지 마요. 싫은 상사 있어요. 안 만날 수 있어요? 없죠. 뭐 취직하기 싫어요. 뭐 아니면 뭐 돈에 얽매이기 싫어요. 안 얽매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없죠. 세상이 내가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 게 세상이에요. 심플합니다. 자, 이런 게 여러 개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회사에서 만나기 싫은 상사, 하기 싫은 일, 집에 갔어요. 부모님의 잔소리, 혹은 가풍, 우리 집에선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것도 있죠. 이미 정해진 룰들. 그리고 인생에서 우리 인생은 끝없는 하기 싫은 일의 연속이에요. 하고 싶었던 일을 마음껏 해본 적이 있어요? 살면서? 아기 때 빼곤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아기 때도 못했을 거예요. 사탕 먹고 싶다고 해도 못 먹겠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인생은 끝없이 하기 싫은 일의 연속에서 살고 있어요. 햄스터가 쳇바퀴를 굴리는데 그 쳇바퀴는 하기 싫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햄스터는 쳇바퀴를 돌리고 싶어서 돌리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 이제 비유를 하신 거죠. 그렇죠. 편집해주세요. 네. 하몽님이 썩 쏘지였어. 뭐가 안 풀리는 날. 이거 지금 분노죠? 그렇죠. 분노죠. 이거 분노 받은 거죠. 하고 싶은 걸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거.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똑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이 하기 싫다는 감정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내 가치관과 다른 일, 납득이 되지 않는 일, 아니면 그냥 이건 좀 하기 싫어. 원래 하던 일인데. 예를 들어서 집에 들어왔어. 양말 훌훌 던졌어, 바닥에. 항상 양말 빨래통에 잘 넣었었는데 오늘은 왠지 그냥 바닥에 양말을 던지고 싶어. 탁탁 던지면 어디서 귀신같이 엄마가 나와서 야, 너 이러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여기서 기본으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기 싫은 걸 좀 한다고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먼저 얘기할 겁니다. 굉장히 결과론적. 한 발자씩 그 결론으로 가고 있네요. 네, 여러분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재밌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것, 그리고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 것, 이 두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변하는 건 여러분의 감정이지. 팩트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결국에 그 두 가지의 말씀이 아까 이제 무슨 자기계발 서적 같은 데서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세요. 하기 그렇죠. 싫은 거 있으면 하지 마세요. 하는 얘기랑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하몽님 말씀 약간 그건 것 같아. 정량적으로 결과가 다른데 그거에 의미 부여를 하지 마세요 이거나 아까 앞에서 했던 하고 싶은 일은 하세요. 하기 싫은 일은 하지 마세요. 이거나 되게 비슷한 것 같다는 말씀. 받아들이기에. 결국에는 똑같다는 거지. 결국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들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스스로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건 하세요. 하고 싶은 걸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변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세상에 뭔가 체인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고 싶은 거 그거 안 한다고 세상 바뀌지 않아요. 그거는 뭐냐면 옷을 5벌 산다고 생각하세요. 10벌이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5벌을 산 거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보통 강의에서 얘기하는 건 10벌을 사세요. 5벌 더 산다고. 여러분 돈 없다고 밥 못 먹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거꾸로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를 하지 못해도 세상은 바뀌지 않으니까 그냥 하지 마세요. 이건가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라고 행동을 규정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것 같아. 지금 법률님의 솔루션은 개인이 가능해요. 개인의 그렇죠. 능력, 정신 컨트롤로 가능한 부분인데 그 앞에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부분은 내 능력을 벗어난 일들이라는 거죠. 세상이 도와줘야 할 수 있는 일들이죠. 네. 근데 되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지금 계속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자꾸 떠올라요. 혹은 게임. 예를 들어 롤러코스터 타이쿤을 내가 운영한다. 거기 들어가 있는 프로그래밍은 아무런 감정적인 의미가 없거든요.
이 프로그램 이 미니미는 이 롤러코스터를 계속 타고 있어. 이거에 저희는 감정을 부여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인간들은 내가 롤러코스터를 탄다 만다 행동에 감정이 항상 포함된다는 거예요. 타고 싶었는데 탔다 혹은 타고 싶었는데 타지 못했다. 근데 어떤 신 같은 존재가 와서 딱 봤을 때 그냥 저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 사실은 되게 변함이 없는데 그 괴리에 대한 감정을 자꾸 인간이 느낀다라는 말씀 맞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죠. 하다못해 그 롤러코스터 타이쿤에서도 그 개개인의 미니미의 감정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네, 그 감정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우리가 게임을 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쵸. 뭐 더 즐거운 놀이기구를 넣는다던가. 그리고 저는 그거 한 명 한 명 다 체크했어요. 저 할 때. 다 봤어요? 변태 같은 변태. 애들이 정말 만족하고 있나? 다들 그런 거 안 했어요? 뭐 죽이고 뭐 물에 빠뜨리고 뭐 그렇죠. 있어서 다들 해봤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 먼 데다 가둬놓고. 만족도 막 20. 재밌었는데. 네, 그래서 지금 분노의 근원 2번째까지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 3번째 여러분이 라고 했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걸 남이 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이거 진짜 화나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다. 자, 그러면은 안느님이 예를 들어서 양말을 바닥에 놓는 걸 진짜 싫어해. 빨래통에 넣어줬으면 좋겠어. 근데 예를 들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계속 양말을 바닥에 놔. 치워 이러면은 좀 이따 치울게. 이혼이지 뭐. 극단적이네. 이렇게 자신만의 규율이 있어요. 사람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보고 느끼는 게 있고 또 본인이 이렇게 해야 잘 되더라. 이렇게 그쵸. 하면 안 되더라라는 자신만의 규율이 생기잖아요. 그런 규율들이 있는데 그럼 이걸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 별론 거는 다 사람들마다 하지 말라 그래? 뭐 지하철에 사람들이 막 내리고 좀 타라는데 막 타려고 막 비비적 거리잖아요. 그런 사람 붙잡고 타지 말라니까 이렇게 화를 내? 그거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모든 제가 사람은.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옳다는 대로 다 똑같이 행동을 하면 진짜 그 롤러코스터 타이쿤의 미니미들처럼 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지하철을 탈 때 옆에 비켜 있다가 정확히 사람이 다 나오면 타야 된다라는 주의면은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행동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진짜 인간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오히려 어색할 것 같아요. 좀 징그럽잖아요.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오른쪽으로만 걸어가고. 되게 근데 이게 바로 낙관적주의 아닌가요? 답을 찾고 있는 건가? 이 안에서? 아니 뭔가 그렇게 보는 시각이 되게 긍정적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되게 많아요. 생활을 해보면. 그래서 흔히 신혼부부가 뭘로 가장 많이 싸우느냐. 휴지 거리의 방향. 안쪽이 변기를 바라볼 것이냐 뒤쪽이 변기를 바라볼 것이냐. 진짜 그걸로 싸워요? 많이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약간 심리적인 진짜? 안정하고 관련된 그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아니 그게? 이 네. 휴지의 잠깐만, 방향이? 그러면 한번 우리 얘기해보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나오는 네. 부분이 안쪽에 있어야 돼요. 몸 쪽에. 그러니까 벽 쪽 휴지가 말고. 왜? 휴지가 벽 쪽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휴지가 몸 쪽에 있어야 된다. 휴지가 내려오는 부분이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잡기가 쉽잖아. 전 뒤에 그게 있는데. 그렇게 크게 그게 있어요? 아니, 뒤에 뭐 있던 어떻게 생각해요? 저 아무 생각 없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뒤에 앞쪽에 있던 앞에 뒤에 있던 상관없어요. 신경 그럴 써본 수도 적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럼 변민님은? 저도 상관없죠. 지금 이 나 이거 발제를 처음 하고 들었어. 있는데.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옷을 어디다 둘 것인가. 나는 옷걸이에 걸고 싶어. 누구는 방에다가. 그냥 걸쳐놓고 싶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거를 안 지키면 되게 힘들어하죠, 다들. 옷을 좋아하시니까 조금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색깔별로 햇빛 안 받게 두고 뭐. 그런 거 없어. 다행이네. 방바닥에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았어요? 책상 위에 동네야. 책상 위에 쌓여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빈 방에 불을 끄느냐 마느냐. 이거 진짜 왜 화를 내? 너무 화가 나. 자, 이런 걸로 우리는 많이 싸우고 분노해요. 스트레스를 받고. 이걸로 뭐 이렇게 신혼부부를 예로 들었지만 이렇게 싸우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분노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슐라님의 그 표현을 조금 빌리고 싶은데 이 모든 게 다 우리에게 새겨진 흉터일 뿐이에요. 상처. 네. 3번째 방송에 나온 표현입니다. 네. 미디어의 이해에 나온 표현인데 이게 다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누이 강조하지만 칫솔을 앞으로 걸건 휴지를 벽으로 걸건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걸 복잡하고 큰일로 만드는 건 다 우리의 감정인데 이 규율들이 왜 생겼느냐? 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온몸에 새겨진 흉터들이에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영향, 친구들의 영향, 학창시절 등등. 여기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는
말 그대로 그렇게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취향에 관한 문제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거에 제한을 두는 거죠. 그렇죠. 아까 같은 경우에는 좀 법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정말 뭐 담배는 밖에 나가서 펴라 하는 거 자체가 우리가 이 안에서 피면 안 된다는 진짜 이거는 규칙이잖아요. 취향의 문제가 아니고 법적인 걸로만 한정되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의 그 내면의 법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노인분 앞에서 막 고성을 내 어떤 사람이 그럼 음. 그거에 대해서 엄청 크게 화를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무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아무렇지 것이고 않은 사람도 네. 있을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개인의 감정에 대한 얘기. 저 비슷한 예시가 있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일회용품을 안 썼으면 좋겠는데 막 아무렇지 않게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솔직히 저는 보면은 좀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너무 아무렇지 않게 쓸 너무 때. 화가 나.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 결국 세상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거는 법으로 규정돼 있는 것도 아니야. 아니지. 뭐 이제 법으로 규정하려고 뭐 이제 조금씩 하고는 있지만 아직 그렇지 않은 범위에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거는 취향의 문제도 아니고 법인 문제도 아니고 근데 하면 안 되는 거긴 하고 어떻게 보면 취향의 문제죠. 그걸 쓰는 게 싫은 거잖아요. 근데 그 바탕에는 좋고 싫고를 초월한 옳고 그름이 있는 그게 거죠. 바탕이 있는 거지. 근데 그걸 다 포함하지 않는 거 맞죠? 다 포함하는데 우선 법적인 건 빼야 돼요. 우선은. 빼야 왜냐면 돼요? 생활 분노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극대노는 빼고. 극대노는 빼야죠.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하면 안 돼. 법이잖아요. 근데 마약을 누군가 했어.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어. 그럼 다들 극대노하지.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스트레스 받진 않죠. 예를 들면 그게 너무 생각나서 잠을 못 잔다거나 이런.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마약을 한다 그러면 극대노할 것 같지 않아요. 사실. 나도 오히려 이런 건 상관없고 예를 들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 그럼 너무 화가 나는 거지. 화가 날 수 있죠. 그렇죠. 개인마다 갖고 있는 규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겨진 상처들. 근데 이 새겨진 상처들이 곧 새겨진 고정관념들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그러면은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도 있고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잘만 살고 있어요. 뭐 휴지가 벽에 걸려 있는 게 너무 싫어. 난 안쪽으로 있어야 돼. 그래도 벽 쪽으로 걸려 있게 쓰는 사람도 잘 살고 있어요. 뭐 엉덩이에 무슨 뭐 병 나는 거 아니거든요. 뭐가 달라? 그러니까 기분이 답답한 거죠. 무슨 뭐가?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사람에 따라서는. 근데 바깥쪽으로 걸려 있어도 다 이렇게 되잖아요. 안쪽으로 걸려 있는 거 아까 하몽님이 선호한다고 했던 그쪽에 있으면은 수분을 먹으니까 휴지가 먹먹해서 싫다. 벽에 붙어서? 네, 그게 싫다. 뭐 거의 부먹 찍먹이네 이거는. 자 여기서 이게 다 새겨진 고정관념인데 시간이 지나면은 바뀔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미신도 있어요. 제가 고정관념에 대해서 잠깐 짧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자 응급실에 응급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한 남자분이 실려왔는데 갑자기 헐레벌떡 의사가 내려왔어요. 알고 보니까 그 응급 환자로 실려온 환자가 자기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너무 깜짝 놀라서 얘는 내가 수술하겠다. 우리 아들 내가 살리겠다.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수술을 하고 있어요. 아직 수술이 진행 중인데 갑자기 응급실 문이 딱 열리는데 어떤 남자가 막 뛰어와요. 그래서 무슨 일로 오셨어요? 여기 우리 아들이 실려왔다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무슨 상황일까요? 사람을 잘못한 상황? 그리고 다른 분. 착각한 거. 착각한 거. 그리고 또. 새아빠인가?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다 우리들의 고정관념인데 저는 남자 의사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소름 돋았어. 진짜 소름 돋았어. 대박이다. 여의사구나. 네, 여의사입니다. 내가 아들이라 그랬지. 뭐 아빠라고 안 했지. 뭐 아빠라고 한 적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의사는 남자다 이렇게. 그렇죠. 의사는 남자다라는 고정관념이 있는 거죠. 남자 여자로 예를 들긴 했지만 다 이런 식으로 다 우리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박혀 있고 흉터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진짜 별거 아닌 것도 많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잘 산다 이거예요.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같은 얘기지만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누군가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대리 짜증을 내죠. 짜증을 내기도 하고 내가 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짜증이 나.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얘기는 할 수는 없어.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이것도 다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이게 살을 빼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 사람이 저걸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나랑 얘기할 수 없는 상대라는 이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어차피 내가 가서 얘기도 할 수 없어. 근데 저 사람이 저걸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분노가 나요 우선. 근데 그 분노에 대고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신경 쓰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또 분노를 만들어내요. 이렇게 인간의 감정은 세상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그 일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고 신경을 안 쓴다면 내가 지금 참고 있다라는 생각조차 안 들어야 진짜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근데 그러기가 어디 쉽나. 전형적인 말이 쉽다. 거의 해탈인데. 근데 이거 남한테 관심을 꺼야 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남이 그렇죠. 어떻게 살든지 그냥 네. 무관심하게. 길게 얘기를 했는데 총 3가지예요.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것, 그리고 하기 싫은 걸 해야 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걸 남이 하는 것. 이렇게 저는 분노의 근원이 3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듣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이제 인간의 감정을 불필요하거나 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가정하게 되는 위험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 자체를 안 좋은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동한다면 프로그램과 다를 바가 없긴 하거든요. 아무런 감정 부여하지 않고 의미 부여하지 않고, 근데 아까 하몽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이랑 조금 통하는 얘기지만 그 부분이 사실 인간도 인간답게 만드는 부분이니까 이거에 대한 조금 밸런스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해소하려면은 아까 잠깐 얘기해 주신 거는 감정을 안 느끼게 아예 해탈을 해야 된다 이건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듣고 계속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아요. 나도 솔루션이 너무 궁금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행동 양식들을 몇 개 준비해왔는데, 자, 우리가 지금 분노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 이제 좀 더 딥하게 들어갑시다. 감정의 동물, 우리 인간들 감정의 동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극대노, 분노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란 말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는 그 단어 혹은 그 프레이즈 자체를 저는 어떻게 해석하고 정의하냐면, 인간은 감정이 먼저 오고 그 이후에 이유를 찾는 존재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넌 내가 왜 화났는지 몰라? 이런 말을 우린 많이 들어요. 친구들끼리, 아니면 연인끼리, 아니면 회사에서도 넌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몰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라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너 내가 왜 화나는지 몰라? 진짜 몰라? 이런 말의 핵심은 뭐냐면 이유를 맞춰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맞아. 그 상황 자체는. 네. 그러네. 내가 왜 화났는지 몰라라고 물어보는 이유는 나는 이미 화가 났어. 이유는 몰라. 왜냐하면 인간은 감정이 먼저 오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유는 나중에 찾은 거기 때문에 이 이유를 우리가 해결해 준다고 해서 이 앞에 있는 감정이 해결이 안 돼요. 맞춰도 화나요. 얄밉다고 화나요. 그러니까 맞춘다고 해서 화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이 격양돼서 이유를 찾고 이 이유를 그 사람한테 던지고 그 이유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유와 감정은 1대1로 매칭이 안 돼요. 감정이 먼저 오기 때문에. 근데 감정이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에서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트리거가 있을. 그렇죠. 뭔가 트리거는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애인이 데이트에 지각을 했어. 화나죠. 20분 지각을 했어. 거의 다 왔다고 해놓고. 근데 이제 애인이 와서 늦어서 미안해. 다음엔 빨리 올게. 그럼 사실 그 이유는 해결이 된 거예요. 이 상황만 보면 물론 그 사람이 옛날부터 그런 소리를 했을 수도 있고 맨날 늦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걸 다 배제하고 이 이벤트만 보면 내가 진짜 미안해. 늦어서 진짜 미안해. 다음부터는 제 시간에 올게. 라고 하면 이 이유는 쏙 빠진 거예요. 해결이 됐어요. 이건. 상황은 해결이 된 거지. 이 트리거 자체는 해제가 된 거예요. 근데도 우리의 감정은 다른 이유를 계속 갈망시키게 합니다. 다른 이유를 찾아야 돼. 뭔가 너 마음에 안 들어 오늘 뭔가 못생긴 것 같아. 옷은 또 왜 이렇게 입고 왔어. 이런 식으로. 맛있는 걸 먹으러 가야겠네. 그렇죠. 이 인간이라는 감정의 동물은 감정이 먼저 오고 그리고 그 감정에 이유를 갖다 붙이는 존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트리거는 있다는 거는 동의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얘기인데 이 이유를 가끔은 못 찾기도 합니다. 트리거를 못 찾아요. 뭔가 기분이 나빠. 근데 트리거를 정확한 트리거를 못 찾는 순간이 옵니다. 살다 보면 괜히 오늘 기분이 좀 짜증나. 예민해. 뭔가 예민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왜 짜증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오늘 뭔가 좀 우울해. 감정이 먼저 왔어요. 감정이 날 찾아왔는데 여기에 갖다 붙일 이유를 못 찾는 순간이 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감정에 정말 휩싸이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유를 잘못 찾기도 합니다. 너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남 탓도 하죠. 애인이랑 싸웠어. 이게 다 스마트폰 때문이야. 이게 다 카톡 때문이야. 이러면서 막 카톡 지워버리고 차단해버리고 막. 카톡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혼자 살아, 혼자.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다른 거에 잘못이 있다는 프레이밍을 두고 내가 진짜 화난, 내가 잘못한 이유를 빠져나기 위해서 면피용으로 쓸 때도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일부러 찾는다는 거지. 뭔가 이 감정이
내 언어로 표현되길 원하죠. 내 감정 자체가. 그리고 감정 해소가 원인 찾기로 해결될 거라고 믿는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주장하고 싶은 바는. 그리고 이런 감정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유를 갖다 붙이고 그리고 그 이유를 가끔 못 찾기도 하고 잘못된 이유를 찾기도 하는 이 불완전한 인간의 감정이라는 거는 대부분의 인간이 비슷합니다. 모두가 그렇다. 모두가 그렇다. 넌 특별하지 않다. 그냥 그런 감정을 느끼는 한낱 인간일 뿐이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감정이 우리의 뇌를 집어삼키고 있다. 모든 인간은 다 그렇게 느껴요. 가장 중요한 건 세상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여전히 미니미들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어. 그 프로그래밍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분노의 근원, 우리는 어디서 분노를 느끼는가에 대해서 긴 시간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생활 분노를 줄이고 좀 더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찾은 방법들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낙관주의자가 돼야 됩니다. 나에게 좋지 못한 감정을 모두 지우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까 유교의 7대 감정이라고 해서 뭐 7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나쁜 감정이 더 많았잖아요. 그 나쁜 감정을 줄이려고 계속 노력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그러면은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언제나 행복할 수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그럼 그게 지우려고 애를 쓰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노력들을 일종의 힘을 뺨으로써 없어지게끔 하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을 빼서 안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그런 노력을 해서 실제로 이 분노의 감정을 줄여야 돼요. 제가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친구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우리 4시 약속을 잡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나는 제 시간에 왔어요. 심지어 10분 일찍 왔어. 그리고 뭐 안내님 제 시간에 오시고 슐라님 제 시간에 왔어. 근데 하몽님이 또 나야. 예를 들면 15분을 늦었어. 하필 하몽님.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분노의 근원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약속에 늦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남이 한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화를 내면 안 되냐? 자기 중심적 낙관. 나는 약속을 지켰잖아요. 내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걸 나는 지켰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내라는 거예요. 내 기준을 남에게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기준을 남에게 씌우지 말고 반대로 남의 기준을 나한테도 씌우지 마세요. 하몽님은 당당하면 돼요. 난 늦는 거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의 기준을 남한테도 씌우면 안 되지만 남의 기준에 내가 또 들어가려고 하면 또 그게 엄청난 분노거든요. 그것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 우리나라에는 한글에 오지랖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오지랖이 되게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오지랖 싫어하시죠 다들. 누군가 나한테 오지랖을 막 펴. 그치. 내 일에 막 간섭해. 짜증나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아까 지하철 사람들이 다 나오고 탔으면 좋겠는데 막 타려고 해. 그게 내 눈에 거슬려. 그것도 하나의 오지랖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표현만 안 했을 뿐 내적 표현을 오지랖인 하지 않았을 거지. 뿐 내가 그 오지랖의 가해자가 된 거예요. 굳이 감정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좀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 왜냐면 그럼 모든 정치적인 함의들은 다 오지랖이 되잖아. 여기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생활분노에 대한 강조. 법이나 규범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라가고 싫더라도 해야죠. 그리고 그걸 안 하는 사람한테는 극대노하면서 벌을 모두가 또 주고. 그쵸, 입을 모아야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생활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괜찮나요? 상대방이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내가 봤을 때 자기 위안을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은 뭐 벌 받을 거야 라던가 저 사람은 분명히 뭔가 그것 때문에 화를 입을 거야. 망해라. 뭐 약간 뭐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킨 나는 괜찮고 저걸 지키지 못한 다른 사람은 괜찮은 거지. 못 지켜도. 왜냐면 저 사람 나중에 벌을 받을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스트레스가 안 받고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근데 여기서 그 다음 얘기인데 이 오지랖 다음 이런 노력들 있죠. 방금 하몽님이 얘기한 쟤는 왜 저러고 있고 뭐 저러니까 안 될 거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 남에게 쏟아붓는 노력들. 전 이걸 남에게 쏟아붓는 노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남에게 쏟아붓는 노력이 너무나도 아까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남에게 쓰는 노력을 자기한테 쓰세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니까 나중에 잘못될 거고 벌 받을 거고 잘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 그 몇 초의 순간들. 그러면서 내 감정과 뇌는 타들어가고 있거든요. 분노라는 감정에.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얘기 안 할 거잖아요. 심플해요. 세상은 변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애초에 그 생각조차 하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남의 시선에 또 내 기준을 세우지 말자. 남의 기준에 내가 들어가지 말자라는 것 중에 나의 인생을 남의 평가에 맞춰 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좀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그 긍정적인 생각 중에 하나인데 저는 좀 더 나가서 남에게 관심을 끊으세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남의 평가에 그렇게 의존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사셔도 됩니다 라는 게 이제 보통의 강의들에서 나오는 말인데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남한테 관심을 끊으세요. 어차피 안 변할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은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말을 듣고 난 저렇게 안 살아도 돼. 괜찮아. 난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남에게 쏟아붓는 노력의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레스 브라운이라는 미국에선 유명한 그 자기 개발 아니면 동기부여 동영상에 많이 나오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Someone's opinion does not have to become your reality 라는 말을 해요. 남의 의견이 너의 현실이 될 필요 없다. 좋은 얘기죠. 거기에 한 단계 더 나가서 Someone's opinion에 관심 두지 말라는 거죠. 관심을 끄세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생활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벗어날 수 없겠네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다 자기 중심적 낙관주의 맞나요? 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다른 사람이 무슨 일 하든지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점점 더 개인주의적으로 변하게 될 것 같아요. 세상이. 근데 그런 세상이 과연 보기 옳은 좋냐? 세상이냐? 네.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답변을 드리면 내가 자기 중심적 낙관을 마음 먹고 그렇게 행동한다. 그래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적 낙관자가 될 리가 없어요. 진짜 위험한 사상일 수가 있는 게 진짜 아까 하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람들이 전부가 된다면 세상은 진짜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대전제가 되게 위험한데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대전제를 사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상관이 없겠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예를 들면 뭐 운동권자 분들이라던가 급진적인 사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 또 공감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맞아요. 네. 근데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생활 분노에 대한 거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세상을 바꾸고 싶고 이 세상의 부조리를 타파하고 싶고 이런 좀 큰 일이라고 할까요? 이 생활 분노가 아닌 뭔가 좀 더 큰 차원의 분노? 그런 거에 대해 사실 이렇게 하면 해결됩니다 라고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렇게 타닥타닥 튀는 분노들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하면 좋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그 생활 분노 정도를 이렇게 처리하는 분들은 대부분 큰일에 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저도 그 포인트를 짚고 싶었는데 작은 거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큰 문제는 정의롭고 뭔가 오지랖 있게 행동할 것 같지는 당연히 않아서 아마 이 선을 정하기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선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사회의 부조리함에 대해서는 극대노가 이루어지긴 하더라고요. 처벌받았으면 좋겠고. 근데 바꾸려는 행동을 하려는 순간 법률님은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차피 안 변할 텐데.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큰 일이라면 뭔가 이렇게 사회 전반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많았잖아요. 최근에 정치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바뀌었으면 좋겠죠. 근데 지금 얘기하는 이 분노는 그런 큰 차원의 분노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작은 분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맞아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게 색다른 시선이고 스스로 내 감정을 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작은 불합리함을 계속 참다 보면 결국에 그러니까 큰 잘못됨으로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지금 사회적으로 잘못된 큰 이슈들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나는 극대노를 하지만 누군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초기에 잡아줬으면은 극대노할 상황이 안 만들어졌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하면 좋지 않을까. 약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뭐 깨진 유리창 이론도 있고 티끌 모아 태산되듯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 거를 봤을 때 가만히 있는 것 자체도 잘못에 묵시적으로 동조하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 때문에 아마 셋 패널분들이 좀 이렇게 거부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 제가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옷을 5벌 샀다는 그 팩트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도덕적인 잣대 다 빼고 네, 도덕적, 법적 뭐 이런 거 다 빼고 정량적인 세상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 때 옷을 5벌을 샀다. 게임을 2시간을 했다. 뭐 비싼 커피를 마셨다. 이런 정도의 정말 사소한 것들. 하지만 우리 감정을 회오리치게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건 어때요?
방금 말씀하신 것보다 조금 더 감정이 들어갈 수 있는 내가 5분을 늦었다. 네. 사실 이 5라는 숫자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그 5분이라는 거에 저희가 의미를 부여하는 사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5분이 늦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회가 통념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그냥 5분일 뿐이다. 이게 약속에 늦으면 안 된다라는 사회적인 암묵적 합의가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고 그걸 어겼다라는 팩트가 중요하지 사실 그게 5분이 늦었건 뭐 30분이 늦었건 그게 엄청 중요한 뭐 국회의사당에서 뭘 무슨 엄청 중요한 회의를 해 그런 거 말고 그냥 뭐 밥 먹으러 잠깐 모이는 모임에 5분 이런 거는 사실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만약에 아까 법률님께서는 나는 일단 늦지 않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법률님이 10분씩 늦는 사람 매일같이 늦어요. 네. 꼬박꼬박 성실하게 제 시간에 가는 습관이 안 들은 거예요. 가령 법률님이 그런 거에 익숙해지지 않았어. 네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계속 자기 검열이 일어나잖아요. 아, 난 진짜 한심하다. 왜 늦지? 아,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정도 좀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기준에 대한 부분에서는 얘기를 그렇게 늦더라도 당당하면 미안해하지 마라. 당당하면 그러니까 된다라고 자기 검열을 하지 말씀하시는데 말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5분씩 매일 5분씩 늦는 게 자기의 룰이고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자기 검열도 하지 않겠죠. 근데 자기 검열을 하는 사람들은 늦었다는 거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때 심플한 방금 그 법률님 말씀의 솔루션이 이거 아니에요? 일찍 나오면 안 늦는데 이런 그쵸. 심플한 솔루션이 있는데 그렇죠. 그걸 못하는 이유는? 인간의 감정의 방해 때문이죠. 왠지 좀 이따 준비하고 싶은데. 뭐야 왜 이렇게 그 귀여운 척 귀여운 척이 아니고 게으른 걸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본적으로 규칙과 속도와 질서와 윤리 이런 것들의 속도에 잘 맞추고 그 밖에 다른 것들에 신경을 안 쓰면 스트레스가 안 일어나는 건데 그 나머지 부분에 일종의 잔류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다라는 논지로 저한테는 들려요. 네, 비슷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체제 아니면 질서하고 정신 자체가 혹은 정서 혹은 일반적인 상황 자체가 자기 동일시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릴 때부터 그걸 자기 동일시하고 그래서 뭐 효능, 자기 효능, 그리고 영능 이런 것들을 그리고 내가 점수를 잘 받고 칭찬을 받고 그리고 내 장악력이 세계에 대한 장악력이 이렇게 넓어지고 있는 걸 그 돈을 벌었는 걸 통해서든 뭐 성적이 잘 나오는 걸 통해서 그걸 확인하고 이러면서 잘 확장해 나가고 또 그거에 자기 자신을 맞출 때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는 사람들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죠. 이제 그런 분들을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화가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훈련이 안 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런 방식들이 싫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거기에 대한 자기 동일성이 그 사람들만큼 훈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대한 면역 반응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편입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나를 잃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자기 중심적 낙관으로 가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군요. 그러니까 그걸 전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 네.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 단계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이제 딱 붙박여지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정서 문제를 겪을 수가 있고 여기서 정서 문제를 좀 줄이는 방법은 그 법례님이 직선으로 행동을 잘 하고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실상 솔루션이 하나로 수렴하게 되는 이런 결과로 느껴져서 슈라님 말씀하신 걸 조금 이제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편집증이라던가 정신분열 혹은 정서불안 이런 거에 되게 코어한 그 기저의 원인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특히 어렸을 때의 경험, 예를 들면 부모님으로부터 유기를 당한 경험이 있다거나 사랑을 덜 받았다라던가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내가 설정해놓은 혹은 부모님이 나에게 주입한 나의 초자아와 항상 일치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결핍이 없겠지만 그거에서 항상 괴리감을 느끼면서 자랐던 사람들은 그 마음속 깊이 결핍이 항상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거를 사실 지금은 그 정도를 다 무시하고 근데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가 된다는 거는 그 정도가 심한 분들에게는 사실 힘들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 이 솔루션은 그냥 되게 평범하게 사는데 일상적인 스트레스에 어려움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그 정도만 맞아요. 생각하고 얘기를 한 거긴 한데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될 수 있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 드네요. 그러니까 뭐 이런 방법도 있다. 뭐 그쵸. 이런 네. 맞아요. 쟨 저렇게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얘기했어요. 자기 중심적 낙관, 자기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바꾸고자 하는 욕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이게 점점 여러분들이 넓고 크고 방대하게 생각해서 좀 점점 조심스러워지는데 생활 분노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네. 바꾸고자 하는 욕망은 그 자체가 모든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변화 이퀄 스트레스. 아니, 변화가 아니고 변화하고자 하는 생각 자체가 스트레스다. 자, 그래서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지금 이 팟캐스트 녹음의 대전제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변한 건 여러분의 감정뿐이다. 이게 기본 대전제인데, 이 바꾸고자 하는 욕망이 왜 모든 것이 스트레스냐면, 이 바꾸고자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옷을 한 벌 더 사고 싶다. 뭐 양말을 바닥에 좀 안 뒀으면 좋겠다. 휴지거리를 좀 안쪽으로 걸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인간의 본능과 관련된 팩터들은 시간이 흘러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들어. 내 기준에선 좀 이상한 사람이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이제 법적인 거 아니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 아니에요. 내 생각에 왜 저런 사람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왜 저런 사람이 있어? 라고 분노를 표출하는데, 이미 분노는 일어났고 거기에 이유를 갖다 붙인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70억 인구가 있는데 2명이 완전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을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나랑 왜 이렇게 안 맞지? 나랑 꼭 맞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없겠죠.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았지만 변하지도 않았고, 내가 이 생각을 하기 1초 전과 1초 후는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 내 분노가 막 내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물론 이것도 도덕 윤리와 벗어난 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라고 생각했을 때 많이 소심해졌어. 사람마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하지가 아니고 사람은 다 다르게 행동하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그럼 나는 항상 옳은 생각만 하는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차피 우리에게 새겨진 상처들이고 흉터들입니다. 아까 잠깐 뭐 고정관념에 대한 얘기도 잠깐 했지만, 그리고 또 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그 옳음도 시간이 지나거나 내 인생이 바뀌면 또 변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그런 거에 또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얘기하지만 그걸 좀 더 다르게 생각해 볼게요. 반대로 다른 사람이 던진 말을 그걸 주워서 들을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툭 던진 말을, 던져진 말이에요. 그냥 바닥에 떨어졌어, 그 말이. 근데 우린 그거를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바닥에 있는 말을 들어서 내 귀 속에 넣고 뇌로 막 생각을 해요. 되새김질하죠.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음 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지 말라는 건데, 왜 이런 노력들이 중요하냐면 내가 저 말을 들어서 기분이 나빠가 아니라는 거죠. 기분은 나빠. 거기에 이유를 갖다 붙인 겁니다. 저 말 때문이야 라고.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저 말을 없애면, 저 트리거를 해제하면 내 감정이 아까 전 상태로 돌아가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내 몸은 망가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상하면 또 그 이유를 찾고, 이유를 못 찾을 수 있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이유를 잘못 찾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한 말에 대해서 주워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들리면 듣고 안 들리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엄청 포괄적인 얘기예요. 왜 그러지? 왜 저래? 그런 것도 똑같아요. 남에게 행동을 강요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옳음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것,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되는 것,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걸 남이 하는 것, 이거를 다 포함하는 아주 해로운 단어입니다. 왜 저러지? 왜 그러지? 그래서 지금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왜 저런 말을 하지? 그 다 포함해서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생각이 왜 드느냐? 저 사람을 바꾸고 싶기 때문이에요. 뭔가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만지면 될 거라는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뭔가 바꾸려고 욕망을 느끼는 건데, 다시 돌아오지만 세상은, 따라해주세요. 세상은 그대로 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줄여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분노의 근원에 대해서 3가지를 얘기했을 때 제가 짧게 솔루션을 잠깐 얘기했는데, 그거 안 한다고 인생 크게 달라지지 않고요. 지금 순간도 달라지지 않고요. 그 하기 싫은 거 잠깐 한다고 또 인생 크게 달라지지 않고요. 세상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거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도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휴지를 벽으로 걸건 치약을 중앙에서 짜건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달라지는 게 있다고 생각하면 어떡할 거예요? 아까 뭐 옷을 사고 싶으면 사면 되고, 뭐 살 수 있는 한에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 옷을 파는 회사가 사람의 마음을 자극해서 정말 사고 싶게 하는 마케팅을 해서 네. 그렇게 의도를 한 거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10개의 옷을 사고 싶다. 10개의 옷이 다 예쁘게 만들거나 10개의 옷을 다 어쨌든 사고 싶게 만든 건데 그렇게 그런 마음을 자극해서 옷을 많이 팔면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고 누군가는 성공하면서 누군가는 망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나의 그런 마음적인 행동이 진짜 사소한 거일 수 있는데 그게 모이면은 결국에는 무슨 일이 난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살아도 괜찮을까요? 조금 시선이 다른 게 10개의 이쁜 옷이 있어서 그거를 사고 말고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10개의 이쁜 옷이 있을 때 내가 살 수 있는 게 5개밖에 없으면 그 이상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못 산 5개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하지 못한 것, 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자. 자기 이제 내 안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서 조금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행동 양식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건 정말 여러분이 싫어할 말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될 말들만 할 건데 눈에 얘기하지만 생활에 대한 겁니다. 너무 인생에 대입하지 마세요. 첫 번째, 남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마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남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마라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질문 자체에 의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순댓국 먹을까? 싫다고 했을 때 기분 나빠하죠. 이건 뭐예요? 질문한 거 아니죠? 질문에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걸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의도 없는 질문은 어떻게 해요? 의도 없는 질문 어떻게 해요? 뭐 먹을까? 이것도 이게 정말 남에게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의도가 없는 질문이면 그 사람이 순댓국 먹기 싫다고 해도 기분이 나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순댓국을 먹고 싶어. 그러면 먹자고 해야죠. 먹자고 아예? 네. 그러니까 그거네. 이 사람이 노라고 했을 때 기분이 나쁠 일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순댓국 먹을래? 그게 이미 남에게 무언가를 바란 거예요. 의도가 있는 질문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의도가 있으면 그렇게 물어보지 말고 나 오늘은 순댓국이 먹고 싶어 꼭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도 노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거예요. 얘가 진짜 하고 싶구나. 그런 식으로. 노가 나올 가능성이 적어지는 거죠. 뭐 그렇기도 하고 노가 나오더라도 뭔가 합당한 이유가 있겠죠. 되게 그렇게 약간 얼버무릴 때는 내가 굳이 상대에게 부담을 지우거나 아니면 책임감을 좀 지고 싶지 않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뭐 먹자 이렇게 하면 이제 상대방도 먹고 싶은 게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먹고 싶은 게 상대방이 나름대로 주장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먹고 싶은 메뉴를 강제했다라는 이미지를 또 주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이미지를 주고 싶지 않으면 의도 없이 물어봐야죠. 오늘은 순댓국 어때? 싫은데? 딴 거 먹지 뭐. 아무 감정의 동의 없이. 이건 되게 누구한테 중요하냐면 이도저도 못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슐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지는 나쁘고 싶지 않아. 근데 순댓국은 먹고 싶어. 그래서 이도저도 못하고 기분만 나빠지는 사람들에게 되게 맞아. 좋은 솔루션인 것 같아요. 순댓국도 못 먹고 싸우고 약간 이런 느낌? 자기는 기분만 상하고. 자, 두 번째는 마음속으로 다잡았으면 하는 말인데 내가 말해서 상대방이 바뀐들 그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다그치고 설득하고 뭔가 윽박질러서 그 사람이 행동이 바뀐다 한들 그 사람은 연기를 하거나 단기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바꾸려고 하지를 말아라. 그렇죠. 인간이 잘 안 바뀌어요. 생각보다 잘 안 바뀌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하는 기준을 그 사람 머리 열고 넣어준다고 해도 다시 돌아와요. 대부분. 그리고 안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해도 그 사람은 정말 열심히 연기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불편해하고 있을지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연기가 끝나는 순간 다시 돌아오고 우리는 아휴 인간은 안 바뀌는구나. 또 이러네 이러면서 또 분노를 느껴요. 그래서 분노가 악순환됩니다. 이거는 근데 그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 나에게 정량적인 손실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감정적인 소모선에서. 예. 예를 들면 10분을 늦는 사람에게는 이건 약간 적용이 안 될 수 있는 게 10분을 늦는다는 건 저에게 10분의 시간 손실이 매번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일은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말고 아까 얘기했던 칫솔을 어느 방향으로 놓느냐 휴지를 어떤 방향으로 놓느냐에서는 되게 괜찮은 솔루션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람한테 뭔가를 바라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상황이 계속 갈등이 생기면
상대방하고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맞아, 피할 것 같아. 네, 결국에는 이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이로우니까 맞아. 점점 멀리하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사회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순간이 꽤 많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괴로워지는 거 아닌가? 언제까지 이 사람을 그냥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에 맞게 산다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좀 의문이 들어요. 그 감정을 이제 안 느끼게끔 하는 게 우선 우리의 목적이고 그 괴로움을 안 느끼는 거 그리고 그 괴로움을 안 느끼는 행동 양식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합의라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건 아니죠. 아 그렇죠. 합의에 대한 효용은 인정하되 그렇죠. 그거를 넘어서는 일. 자신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서까지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지금 여러 얘기를 하고 있어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행동약식 1번 남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마라 안에 있는 1-1 질문 자체에 의도를 넣지 말아라 1-2 내가 말한다고 해서 그게 바뀌겠느냐 그리고 1-3 남에게 큰 관심을 두지 마세요. 자 아까 우리가 오지랖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어요. 우리나라는 오지랖의 나라입니다. 간섭받는 것 엄청 싫어하지만 반대로 우리도 어마어마하게 여러 사람들을 간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1, 1-2, 1-3 이렇게 3개 얘기를 해봤고요. 다시 좀 더 앞으로 가서 전부 다 1번 남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마라라는 1번의 행동 양식이고요. 두 번째 행동 양식 나 빼고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이 대전제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세상이 변하지 않으면 내 분노는 그대로일까? 아니에요. 내가 변하면 이 분노는 사라집니다. 자기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세상이 그대로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거와 똑같아요. 인간의 본능과 관련된 팩터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항상 우리에게 갈등으로 다가올 거예요. 하지만 이런 변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 생각, 사고 자체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들. 생활 분노를 어떻게 억제하는가에 대해서.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나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지금도 몇 번 얘기했고 좀 더 딥하게 들어가요. 나의 주장을 말하지 마세요. 남들에게. 근데 이게 법과 윤리에 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이념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옳다고 생각하는 나만의 규율. 되도록이면 언급도 말하지도 마세요. 왜 말하지 않아야 되느냐? 말한다는 건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면 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엔 당연히 시도를 했겠죠. 내 취향은 A인데 맞춰줄래? 안 바뀌어. 그때 스트레스가 왔을 때는 이렇게 대처하라라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바로 바꿔주는 사람과는 갈등이 없을 테니까. 그렇죠. 알겠어요. 자,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 성공은 동일한 방법으로 얻을 수 없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비트코인으로 내가 3억을 벌었어요. 그리고 내가 자랑을 해. 야, 나 비트코인으로 3억 벌었어. 그때 비트코인 들어간다고 3억 벌 수 있을까요? 못 법니다.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성공 혹은 꼭 그게 사람이 아니더라도 뭔가 잘된 일, 이런 잘된 일들은 동일한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요. 대부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한 사람의 히스토리나 자서전을 잘 믿지 않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한 대로 내가 지금부터 한다고 해서 똑같이 성공하지 않거든요. 100% 안 됩니다. 그거는. 시대가 바뀌고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 자체는 되게 유명한 말인데 성공은 동일한 방법으로 얻을 수 없다. 근데 여기서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 남의 얘기로 나를 규정 지으려고 하지 말고 내 행동 양식에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정말 성공한 저명 인사가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신문을 3개씩 읽고 조깅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그래 나도 내일 아침부터 일어나서 조깅하고 신문 읽고 해야지 하는데 못 하잖아요. 우리 고등학생 때 약간 대학 가려면 몇 시간 이하로 자야 된다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게 역시 그래서 난 안 되는 거였어 라는 식으로 나갈 수도 있죠. 왜 난 못하지? 이러면서 분노를 느끼고 거기에 이유를 또 갖다 붙이죠. 남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마세요. 들을 수는 있어요. 쟨 저렇게 성공했구나. 대단하네. 저렇게 나도 해볼까? 뭐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 삶에 꾸역꾸역 맞춰가지고 막 난 왜 이렇게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이 한 대로 똑같이 해도 나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계세요. 그게 꼭 성공이 아니더라도 야 그거는 이렇게 하니까 해결되던데? 라는 걸 얘기했을 때 아 그렇게 하면 해결되는구나 정도의 정보 취득을 해야지 그걸 그 사람이랑 똑같이 하고 못하면 또 스트레스 받고 난 왜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5번째 지금은 내가 생각하기에 남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미 남이 하라는 것만 해도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내가 이뤄야 되는 것들, 사회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뤄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고 소득이 생겨야 되고 효도를 해야 되고 사랑을 해야 되고 자식을 낳아야 되죠. 노후 준비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미 우리 세상은 우리에게 해야 될 일들을 정말 많이 준비해놨어요. 그것만 하나 해도 인생이 짧은데 내가 뭔가 그거 안에 없는 거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 그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라고 했잖아요. 못하는 걸 너무너무 하고 싶어. 근데 그런 거에 노력을 쏟고 내가 못하는 거에 노력을 쏟지 말고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미 세상이 나에게 준비해준 어마어마하게 많은 투두리스트들 노력을 거기다 쏟지 말라는 거죠. 저는 지난주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그 이집트 얘기 해줬잖아요. 돌을 쌓는 얘기. 그거 진짜 추마와 재밌었어요. 아주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 전화 부자 되는 법에서 언급되었던 우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5회 부자 되는 법을 들어주세요. 추마처럼 돌을 하나하나 아주르처럼이었나? 아주르가, 어쨌든 돌을 하나하나만 쌓아도 그 돌은 다 못 쌓을 거니까 그냥 돌이나 열심히 쌓으세요. 인 것 같거든요. 그거 플러스 그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돌만 쌓기에도 인생은 바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연구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지 우리는. 나랑 좀 안 맞네. 그 얘기가 아니고요. 돌을 쌓기에도 세상이 짧다라는 건 맞는데 그 돌을 쌓기 싫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추마처럼 솔루션을 찾을 수도 있고 아주르처럼 열심히 할 수도 있지만 뭘 하든 하기 싫다는 식의 스트레스는 받지 말자는 그 거지. 둘의 공통점은 돌을 쌓아야 된다는 피라미드 건데 완성이죠. 그쵸? 피라미드를 완성해야 돼요. 그게 우리 삶에 주어진 숙제인데 둘 다 우선 그 얘기에서 배제되어 있는 건 그 둘의 감정은 배제되어 있어요. 쌓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둘은 방법은 다르지만 그걸 쌓기 싫다라는 감정적 소모를 하지 않아요. 그것처럼 우리 앞에 주어진 일에 쓸데없는 감정 소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에 좀 더 그쪽으로 좀 더 노력을 쏟을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가 5번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행동 양식 5가지가 마무리가 됩니다. 5개 한 번만 쭉 정리해 주세요. 첫 번째, 남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라. 두 번째, 나 빼고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세 번째, 나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 번째, 성공은 동일한 방법으로 얻을 수 없다. 다섯 번째, 이미 세상이 나한테 하라고 한 일만 해도 벅차다. 인생은 짧다. 네, 인생은 짧다.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분노의 근원, 우리는 왜 분노를 느끼는가, 생활 분노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이 분노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더 딥하게 이 분노는 어디서 오는가까지 확인을 해봤고, 그리고 이 분노를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전달을 해드렸어요. 물론 처음부터 얘기한 것처럼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고 논문도 아니고 연구 자료도 아니고 뉴스 자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축적했다는 거에 저는 놀랐어요. 10년 고민의 집대성. 아, 그럼요. 궁금한 게 범례님은 스스로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편이에요? 제가 이게 하몽님도 공감을 할 텐데 매년 스트레스 지수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건강검진 비슷하게 그런 검사를 하는데 하면은 내 스트레스가 얼마인지가 나오거든요. 저는 항상 매우 낮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어디까지나 생활 분노에 대한 거기 때문에 세상에 관심을 끊어라 뭐 이런 정도의 극단적인 얘기는 아니고 우리 삶의 친구들, 연인들 아니면 뭐 직장이나 가까운 생활권에 있는 작은 분노들을 이렇게 해결하시면 좀 더 편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저는 근데 사실 이제 몇 회에 걸쳐서 범례님 포함 패널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느낀 게 이제 범례님의 사상이랑 저의 사상은 되게 대척점에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주신 거에서 제가 다 동의는 당연히 하지 못하겠지만 저도 살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모두 나 같을 거라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저에게 버든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는 대로 남이 행동하고 생각하기를 원하거든요, 모두.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고 나의 기준으로 남에게 씌우거나 마찬가지로 남의 기준으로 나에게 씌우지 않아야지라는 노력 자체는 저는 되게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효과를 보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고증이죠, 사실. 네. 고증. 아, 고증인가요? 네, 자체 고증이죠. 삶으로 증명을 이뤄냈어요. 네, 그래서 뭔가 나랑 저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뭔가 따라해 보셨을 때 효과를 실제로 보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저도 좀 첨언을 하고 싶은 게 이제 지각 얘기를 예시로 많이 들어주셨잖아요. 저는 거기서 굉장한 생활 분노를 평소에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각을 극혐해요. 지각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고 친구들은 그래서 저랑 만날 때 지각하면 엄청 눈치 봐요. 내가 화내는 건 아니까.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건 받는 건데 만약에 제가 늦을 일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진짜 눈 떴는데 약속 시간이 됐다거나 진짜 최선을 다해 뛰었는데 환승을 제대로 못했어. 그럼 그때 몰려오는 게 바로 뭐냐면 참을 수 없는 자괴감이 몰려와요. 왜냐면 내가 너무 엄격한 잣대를 타인에게 대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잣대가 나에게도 당연히 오거든요. 그렇죠. 남에게 엄격하면 자기에게도 엄격해요. 그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진짜 엄청나요. 그때 밀려오는 자괴감, 뭐 표현할 수 없는 미안함. 근데 그거를 줄이려면 남에게 유해져야 돼요. 근데 약간 그 되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범님이 오늘 말씀해 주신 그러네요. 행동양식 1번이네요. 제가 마무리 멘트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지하의 납골당에 있는 한 성공의 주교의 무덤에 있는 글을 하나 발췌를 해왔어요. 성공회? 멋있다. 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큰 틀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내게는 자유와 무한한 가능성이 있었다. 나의 상상력과 꿈은 세상의 어떠한 글로도 표현할 수 없었다. 그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다. 좀 더 나이가 들어 인생의 지혜를 갖게 되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땅만이라도 변화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인생의 황혼에 이르러서 나는 내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나의 가족만이라도 변화시키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지금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임종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문득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나를 보는 가족들이 변화되었을 텐데, 그리고 내 가족의 변화를 보고 이 땅의 사람들이 변화되었을 것을 알았을 텐데, 또한 이 나라의 변화를 보고 세상이 변화되었을지도 모르는데 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되게 좋다. 이게 결국엔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뭐 유언인지 그냥 지어낸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물론 제가 얘기하고 있는 방향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야 세상이 변하고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변한다라는 게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해서 이걸 마무리 멘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IM 그라운드 특집 1편 김범래가 준비한 낙관적 현실주의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주는 누군가요? 다음 주는 접니다. 어떤? 슐라입니다. 아, 슐라입니다. 네. 3인칭 너무 네. 좋아해.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